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영천 향교회 소임을 맡고 있는 이원수입니다. 저 이름이 한문으로 일부러 넣어놨는 게 이름 자체가 조금 세다 싶어서 제가 더 좋다고. 예, 사실은 저는 서원에서 선비를 만나다 이야기는 제목만 근사하지 사실은 별거 아닙니다. 우리가 향교니 서원이니 성리학이니 유학이니 이런 거는 우리가 평소에도 늘 접해보기 때문에 조금 그런 것을 좀 벗어나서 좀 편하게 그냥 우리 고향에 있는 서원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기주라는 그 작가가 쓴 말의 어느 온도라는 책이 있던데 거기 보니까 이 말을 잘해야 돼요. 똑같은 말이라도 잘못하면 남에게 상처도 줄 수 있고 또 잘하면 용기도 줄 수 있는데 말을 적당하게 잘 표현해야 되는데 잘못하면 괜히 오해를 살 수도 있으니까 제가 그런 의미에서 이 말을 좀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에 있는 이 임고서원은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 임고서원은 아시다시피 포원 정몽주 선생과 지봉 황보인 선생을 모시는 사역서원입니다. 저기 지금 우리나라 최초의 서원이라 하는데 이거는 글자가 잘못됐습니다. 여기 사역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잘못 작성되는 것 같습니다. 임고서원에 대한 연역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료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영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왔는데 임고서원은 인터넷 검색해 보면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그럼 임고서원은 퇴계하고 어떻게 관련이 있느냐 그 얘기를 좀 할게요. 자료에 보면은 옛날에 퇴계 선생님이 그 제자와 또 관심도가 영천은 이쪽 안동이나 북부 지역에 비하면 굉장히 좀 동떨어져 있는 어쩌면은 좀 소외된 지역이었습니다. 영천의 선비 장영광 선생을 비롯해서 정윤양, 노수 이런 한 5분 정도의 선비가 계셨는데 이분하고 퇴계 선생님하고 임고서원을 건립했습니다. 그러니까 기획부터 중본까지가 퇴계 선생님이 깊이 관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자료는 도산급 내지는 그 문에 자료가 있습니다만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왜 그러면 퇴계 선생님이 임고서원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가졌느냐? 그 임고서원의 정몽주 선생의 그런 도학사상 내지는 충절이라고 합니까? 나라를 생각하는 그런 정신이 굉장히 퇴계 선생이 좋아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552년도에 임고서원을 건립을 한 후에 낙성식을 하려고 영천에 있는 선비 5분이 한양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퇴계 선생님을 거기서 만났는데 퇴계 선생이 성리학에 관한 주자학에 관한 서적을 엄청나게 많이 그분들에게 전해줍니다. 그러니까 왕실에 있는 그 분들이 아이고 임금님인데 받은 책을 왜 저렇게 쉽게 지방에 있는 서원에 주느냐. 그러니까 옆에 핀잔도 들어 있었는데 그때 퇴계 선생님은 서울에 있으나 영천에 있으나 어디 있으나 사람이 책을 가져서 공부하겠다는데 그게 필요하냐. 그렇게 이야기해서 지금 임고서원이 전국의 서원 중에 아마 몇 번째 들어가는 장서를 많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도 제가 강조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이제 퇴계 선생님이 서적도 받고 또 성대하게 낙성식을 하는데 영천지방이나 성주, 대구 이 근교에 상당히 그 당시에 부자가 많이 있었는 모양이에요. 낙성식을 하는데 굉장히 큰 게 소작고 크게 행사를 했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 후에 그 소식이 이제 한양에 들리는 거죠. 야, 책까지 주고 그렇게 참 내가 준비를 다 해줬는데 그렇게 큰 낙성식을 하느냐고 아주 퇴계 선생님이 불편해하셨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서원하고는 안 맞다. 잔치가 너무 성대해서. 그래서 칭찬도 하신 반면에 꾸중도 많이 하신다고 그래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예. 이게 지금 임고서원 모습입니다. 지금 옆에는 제가 작성을 했으면 안동을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좀 해놨습니다. 자, 여기 왼쪽 편에 있는 게 여기 임고서원 현판인데
글씨가 아주 건강하죠. 당당하고. 예.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게 이제 인구소원에 들어있는 선주교입니다. 이 선주교는 개성에 있는 선주교를 그대로 실측해 와서 그대로 옮겨놨습니다. 지금 멀리서 보니까 지금 저런데 인구소원 아주 경치 좋습니다. 지금 만추에 뭐 가라고 딱 어울리는,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면 인구소원 꼭 한번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요건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입니다. 서울 건립에 대한 이야기고요. 멀리서 본 인구소원 모습입니다. 사실은 포근 선생도 계획을 굉장히 좋아했고 뭔가를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했는데 실천을 언제 할 거냐 여기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방원이하고 이제 정몽주 선생님 두 분이 해가 서산에 질 정도 됐으면 초대가 둘이 술을 한잔 하시면서 의중을 떠보다가 단신가고 화해가 나왔는데 포근 선생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사람을 죽여가면서 계획을 하고 정권을 바꿀 필요가 있느냐. 평화적인 정권 교체 내지는 아주 좀 유연하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한간에 포근 선생은 아주 계획도 싫어하고 조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요거 이야기 하기 전에 제가 요거 한번 보십시오. 이거는 제가 아무 의미 없이 얘기했는데 이게 시입니다. 시 제목이. 제가 한번 읽어봐도 되겠습니까? 외롭게 살다 외롭게 죽을 내 영혼의 빈터에 새날이 와 새가 울고 꽃이 필 때는 내가 죽는 날 그 다음 날 산다는 것과 아름다운 것과 사랑한다는 것과의 노래가 한창인 때 나는 물도랑에 도랑과 나뭇가지에 앉은 한 마리 새 정감에 가득 찬 계절 슬픔과 기쁨의 주일 알고 모르고 잊고 하는 사이에 새여 너는 낡은 목청을 뽑아라. 살아서 좋은 일도 있었다고 나쁜 일도 있었다고 그렇게 오는 한 마리 새. 이게 저 작품이 아니고 가난하지만 행복한 피천득 선생의 천상병 선생의 시입니다. 이게 천상병 선생님 귀천 쓰시는 분이죠. 이거를 왜 저기가 뜬금없이 이해 갖다 붙였는지 선주교에서 돌아가신 그 포근 선생의 조그마한 늑이라든지 이렇게 새가 돼서 지금 선주교에 있다. 이 가을에 살아서 좋은 일도 있었다고 나쁜 일도 있었다고 그렇게 하면 새가 되어서 포근 선생이 선주교 근처에 있다는 그런 영감으로 제가 옮겨놨습니다. 잘 안 맞지만은 참고해 주시기 위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것도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저거 이야기예요. 인구서원에 가면은 이 서원 덕택에 굉장히 관광지가 되었습니다. 그 인구서원이 상당히 명당인데 제가 산다고 그런 게 아니고 뒤에 산이 있고 앞에 강과 들이 아주 넓습니다. 그 불회산이라 그러는데 그렇게 그 산과 있고 강도 있는데 그 도로에 전부 지금 현대화된 카페 거리가 엄청 생겼어요. 그래서 사실은 서울하고 덜 맞는데 어쨌든 그런 문화가 발달했습니다. 거기서 인구소원 부설 충묘 문화수련회라고도 있는데 그게 아주 규모가 국학진흥원 정도 됩니다. 거기 보면은 이런 동서인문 고전 창작하고 있을 많은 과정이 있는데 최근에 니체 고후 과정, 아인슈타인 이런 아주 좀 신선 아이들을 가지고 젊은 사람들을 많이 끌어모으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인구소원의 명당 이야기에서 같이 덧붙여서 조선일보의 그 칼럼 쓰는 조영원 선생이 어떤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 명당 22군데를 소개했는 게 제 자료가 있는데 제가 이제 단톡방에 올려놓을게요. 명당에 가야 될 이유가 있는데 거기는 인걸은 지령이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큰 인물에 큰 기운을 받아 나온다 이런 이야기인데 인구소원도 바로 그런 장소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인구소원이 풍광이 좋고 경치 좋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자 이렇게 지금 자료를 내놨는 겁니다. 수려한 명당과 풍광과 명당 길지 배치된 건물의 예술성은 우리가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영천 인구가 10만이 조금 넘는데
여기 인구소원 다녀간 사람이 기록된 사람 한 21만 명 정도 된다. 그렇게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소원이 포원생을 모시는 서원이 저 개성에도 있고 영일에도 있고 있지만 4개 정도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수원이다. 그 이유는 역사도 오래됐지만 또 퇴계 선생님이 그렇게 관여를 했고 각본 시나리오 완성까지 퇴계 선생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존하고 있는 고서 규모로 볼 때 우리가 우리나라에 10대 서울은 안 되지만 그만큼 가치성이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산다고 그런 건 아니고 실제 와 보시면은 다 우리가 실직이 될 수도 있고요. 제가 요 이야기는 이 정도로. 자, 이게 인구소원 경시입니다. 지금 멋있죠? 요 은행나무가 지금 한 500년 된 나무인데 이번에 태풍으로 좀 가지가 몇 개 지금 작은 사진입니다만 아주 지금 이 시절에 가을에 인구소원 한번 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거는 그 국학원의 국내 오페라단에서 2018년도에 포원 정봉주 하는 오페라를 만들어가지고 서울까지 상영되고 상당히 인기가 있었던 거고요. 요 옆에는 포원생 생가트에 요런 그 소원생이 십니다. 제가 자료를 준비를 못해 미안합니다. 요 시를 좀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뭐 그런 또 실력은 안 됩니다. 요건 인구소원이고 요건 은행나무 모습이고 유채처럼 아주 예쁘죠. 옆에 있는 거는 이제 인구소원 들어가는 입구에 동박이약 지조라. 동방의 성리학의 본산이다. 이런 의미로 해석되거든요. 조위에 보는 건물은 저게 정자인데 조홍대라고 낚시도 하고 그런 장소입니다. 인구소원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이야기하고 제가 조금 전에 했던 잘 먹고 잘 살고 또 우리 즐겁게 인생을 살기 위해서 조영원 선생이 이야기했던 그 길지 22곳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하고 또 그분의 그 칼럼 중에 우리가 좀 나이 들어서 늙어가면서 왜 여행을 해야 되느냐 또 여행 가서 뭘 배울 거냐 그 이야기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조금 낭독하고자 합니다. 우리 조영원 선생은 저도 잘 모르는데 나는 그분이 굉장히 연세도 많고 도수한 줄 알았단 말이야. 나이도 저보다 한참 적고 61년생이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아는 거는 아주 할아버지 옛날에 큰 선비 어른 조선시대 사람 같은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거기에 동양학자 조영원 선생이 30여 년간 답사한 전국의 명당 22곳. 참 들어봅시다. 경상도 지방은 거진 없어요. 경남 남해 금산 보령. 여기는 큰 강물을 건너야 삶이 풍요롭다. 제목이 부연이 그렇게 되어 있고요. 전라도 완주에 있는 대둔산 석천암이라고 있는데 여기는 숨어서 공부하다 때가 되어 세상에 나오다. 이 이야기. 이래 같이 이제 구례에 있는 지리산 사성암. 저도 한번 가봤는데 아주 풍요해 좋습니다. 압력밥솥에 푹푹 밥이 익듯 기도가 절로 익어가는 곳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의 관악산 연주암. 여기는 간절함이 가득한 삶의 기쁨도 여기 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 고창 선호서의 도소람. 먼 미래의 누군가를 위해 땅속에 묻은 혁명의 촛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구 비서산의 대견사. 높은 곳이 올라야 전체가 보인다. 그렇게. 그 구체적 설명은 제가 카톡에 한번 올려볼게요. 이건 제가 우선에 22곳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장성 백양사 약사암. 여기는 병원이 없을 때 민초들이 찾아간 약방.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제 설악산의 봉정암. 살다 보면 기도밖에 할 수가 없을 때가 있더라. 그렇게 이야기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서산 도비산의 부석사라는 절이 있는데 저는 잘 모르지만 더 갈 데가 없으니 새로운 세상이 멀구나. 그 다음에 양산의 영축산 통도사라는 절은 유명하지만 여기는 천년 전 신화속을 걸며 문득 삶을 바라본다.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룡산 향적 산방. 거대한 통바위로 뭉친 계룡, 때를 기다리는 산. 그 다음에 하동 상계사의 불이람. 이 물소리를 들어라. 나는 누구인가.
전주 모악산 대원사, 인생 때로는 무심하게 또 때로는 뭐 간절하게 뭐 이렇게. 예, 그 다음에 파주의 삼학산, 스스로 의무를 품을 때 문득 일이다. 여수 금오산 향이람, 나쁜 일을 좋은 결과로 이끄는 힘의 장소. 계룡산 갑사, 닭이 알을 품듯 고요히 마음을 열기를 기다린다. 김제 학성강당, 일생에 한 번은 목숨을 걸어볼 만한 장소. 그 다음에 강진의 백년사, 베갯머리에 시원한 운물이 있는 것도 모르고 살았다. 그 다음에 이분이 이제 그 조영원 선생님 살고 있는 데가 장성의 흉령산에 가면 뭐 휴유산방이라고 뭐 자기 그 서재가 있는 모양이래요. 거기에 인간 세상에 나와 이만하면 됐지 또 뭘 바라겠느냐. 대충 이렇게 22개가 우리나라 길지다. 이제 그런 이야기고요. 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명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명당은 하늘과 땅, 바위와 물, 바람과 빛의 조화가 이루어진 곳이다. 바위에서 기운이 품어져 나오고 주변을 물이 감싸고 있어 적당한 수분을 제공하고 바람을 잘 감싸주면서 숲이 우거져 있는 곳들이 대개 영지다. 이 명당이란 말입니다. 이곳은 잠시 머무르기만 해도 마음이 편해진다. 눈으로 알 수 없는 기운이 몸속으로 들어오는 것이다. 그래서 신령하고 신비롭다. 이러한 땅의 기운, 지기가 가는 곳마다 묵직한 기운, 단단한 기운, 봉 뜨는 기운, 밝은 기운, 침침한 기운 등 나를 푸근하게 받아들이면서 생활에 에너지를 주는 땅, 어두운 기운이 밀려와 힘이 빠지면서 우울해지는 땅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명당이 아니면 그렇다 이 말입니다. 명당에는 오랜 역사만큼이나 수많은 역사와 이야기가 서려 있다. 다산 정려공의 유배의 울분을 담긴 백년사, 백범 김구가 숙류로 머물면서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기로 결심한 마곡사, 모두가 평등한 세상, 동화와 꿈을 발화시킨 고창 마예불, 그 밖에도 대자유를 구하고자 한 고승들의 고독한 수행, 새로운 세상을 꿈꾸며 마음의 칼을 갈았던 지식인들의 고뇌, 오로지 하늘을 향해 목숨을 빌 수밖에 없었던 민초들의 간절한 기도가 명당에 자리진다. 수백, 수천, 수만 년 같은 자리에 그들이 구했던 영혼과 기도를 헤아려 보니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라는 자연스러운 깨달음을 갖게 된다. 선원들이 좋아했던 마음의 행로를 이 가을에 한번 더듬어보자. 여행은 왜 가는가? 여행은 새로운 풍광을 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야를 갖기 위하여 희망과 의욕, 마음의 평화와 정신적 충만을 취하기 위해서 간다. 이 모든 것을 충족할 수 있는 여행이 바로 영지 길 명당이다. 특히 중년에 접어드는 사람들에게 영지 기행은 필수다. 중년은 숨가쁘게 달려온 만큼 마음이 허전한 시기다. 문득 삶이 허무하고 천지가 나 혼자 있는 듯 외롭다. 열심히 뛰어왔지만 달라진 건 없다. 나를 위해 살지 못한 게 후회스럽다. 최선을 다해 살았던 내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할 때 시기, 이때야말로 진지하게 몸과 마음을 돌아봐야 한다. 이 시기에는 외부에서 기운을 보충받아야 한다. 외부는 대자연이다. 그야말로 자연의말로 최고의 원기 회복제다. 땅의 기운, 물의 기운, 하늘의 기운이 가득한 그곳에서 오목을 누이고 모든 것을 내려놓아 보아라. 대자연은 당신이 누구든 어떤 사인을 가졌든 부드럽게 안아주며 토닥거려 줄 것이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고 떠나보라. 누구도 주인을 찾을 수 없는 대자연의 에너지를 지혜롭게 이용한 자, 우리는 늘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예, 이상 저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천하고 포항이 지금도 포은 선생에 의해 보면 연고성을 가지고 서로 다투고 있습니다. 연일정시니까 의해 보면 포은 선생의 친가 쪽은 포항 쪽이죠. 근데 이제 외가가 영천이어서 태어나신 곳이 영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인고소원도 영천에 서게 되고 그 부분에서 지금까지 이제 갈등들을 하고 있는데 싸울 거 없어요. 두 고을 모두 포은 선생의 정신을 선양하고 기리면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영천이 인고성원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포은 선생과 관련한 위상이 높아지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제 황보인이라는 분은 조선 초기 인물인데 이분이 왜 여기 있나 그거를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데 아마 이원수 선생님도 강의를 이 주제로 하시면 그 부분에 조금 얘기를 해주시면 좋았어요. 황보인 할 때 이 황보 씨가 관향이 영천입니다. 이 영천이 그 고향이라 선대 고향이라 할 수 있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영천을 고향으로 한 많은 유학자들이 있음에도 왜 하필 황보인 선생을 거기에 모셨나? 절이정신입니다. 포운을 상징하는 게 고려를 위한 충절이잖아요. 황보인 선생이 누구를 위해 돌아가시냐면 단종을 위해 돌아가십니다. 단종을 지키다가 김종서 선생과 두 사람이 세조에 의해서 죽임을 맞게 되죠. 그 절이정신이 포운 선생과 황보인 선생이 통하고 그분이 또 영천 출신이니까 모실만 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고서원을 서원 중에 무슨 서원이라 합니까? 충절의 서원이라 합니다. 그 다음에 장형광 선생은 왜 거기 있죠? 인동 출신입니다. 구미 인동. 근데 왜 영천에 모셔지느냐? 장형광 선생이 꽤 오랫동안 영천하고 포항 거의 접경지대입니다. 이밤이라고 하는 곳인데 영양 이밤이 아니고 영천 쪽으로 쭉 위에 올라가다 보면 죽장 쪽에 이밤이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꽤 오래 기거를 하셨습니다. 그때의 영천 출신의 많은 유생들이 여흔 선생의 문화생으로 들어가게 되었죠. 그리고 여기 보면 태계 선생의 제자도 있었다 하는데 학통으로 보면 영천 지역에 가장 많은 유학자들이 누구의 제자냐면 여흔 장형광 선생의 제자입니다. 우리 여흔도 거기에 모셔야죠. 이 서원에 모셔지는 인물만 제대로 해명해도 그 지역의 유학사를 이해하는 데 아주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포운 선생, 황보인 선생, 장형광 선생 이 세 분이 영천의 유학의 학통을 이해하는 데는 가장 핵심이다. 요 얘기를 정리를 하고 들어가고 그 다음에 서원이 따질 때에 언제 만들어지고 특히 사액된 연도가 언제냐 보면 굉장히 중요한 정보들이 있습니다. 최초의 서원이 백운동 서원이죠. 이게 언제 지어졌냐 하면은 1553년에 그 이전이죠. 소수서원이 1542년에 세워지고 사액받은 게 태계에 의해서 1550년에 세워집니다. 사액을 받습니다. 근데 인고서원은 1553년에 세워지고 1554년에 사액을 받습니다. 불과 4년 차이죠. 굉장히 일찍 인고서원의 중요성이 국가에 말해지고 인정을 받은 셈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도동서원 같은 부분도 이 사액받고 만들어진 게 꽤 뒤입니다. 1605년에 와야 사액받게 되고 소수서원도 이 1550년 사액을 받지만 태계 선생이 거기에 군수를 하셨기 때문에 안양 선생의 어떤 업적을 생각해가 사액을 요청하신 거죠. 그냥 그거 없이 놓고 누구를 제일 먼저 할 거냐 했을 때에는 인고서원이 제일 먼저일 수도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인고서원의 중요성을 당대의 학자들이 인정했고 이원수 선생님 말씀처럼 그 중심에 누가 있냐면 퇴계 선생이 계셨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발표문 제일 뒷장에 보면은 동방이학지조 하는 손 앞에 서 있는 비석 사진을 보시게 됩니다. 이 얘기도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요 그대로 직역하면 동방의, 한국의 이학의 조라는 말은 하랩이다, 근본이다, 조종이다 이런 말입니다. 원조이다. 많은 유학자를 다 두고 왜 하필 포운 선생을 동방이학의 조라 할까? 이 이학이 뭔가? 아까 주작해놓고 왜 또 이학하나? 주작은 뭐고 성리학은 뭐고 그 다음에 이학은 뭐고 송학은 뭐고 도학은 뭔가? 요 주요 개념만 좀 정리를 하시면 혼돈은 없습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만든 사람 집태성을 한 학자 이름으로 이야기하면 주자학이죠. 그 사람의 본래의 핵심 사상이 성이 곧 이라 하는 성정리라해가 성리학이라 하죠. 그 중에서도 이기 이원론 할 때 이를 중심으로 삼는다고 이학이라 합니다.
송나라 때에 생겼다고 송학이라 하죠. 도를 전해주는 학문이라 한다 해서 도학이라 합니다. 외연은 말의 의미, 내포는 다 다르지만 범인 외연은 다 비슷비슷한 개념들이죠. 주자학, 성리학, 이학, 그 다음에 도학. 이 마지막에 있는 동방이학의 조라는 말은 한국 주자학의 으뜸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누가 하느냐 하면 목은 이색 선생이 합니다. 영덕에서 오신 분 계실 거예요. 괴실인 마을 출신인데 이 목은 선생이 대단합니다. 연배도 포은 선생보다 우위고 관직도 높았고요. 목은 이색, 그 다음에 가정 이곡 선생회가 그 두 대가 이 원나라에 가서 세계 최고라 하는 몽골 제국이 세운 원나라에 가서 과거 시험에 두 분 다 2등을 합니다. 1등은 몽골족밖에 안 주기 때문에 사실상 1등입니다. 대단한 천재죠. 이제 그런 천재가 자기 후배이고 같은 경상도 출신인 포은을 일컬어가 이 사람이 동방이학의 최고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저는 목은 선생의 인품이 엄청나다 봅니다. 자기보다 나아도 인정하기 싫어하잖아요. 근데 목은은 뭐냐 하면 사장학이라 해가 문학 쪽입니다. 근데 성리학, 실천과 수양 쪽으로 끌어와서 태계 얘기로 하면 착한 사람 선인이 되기를 수양 실천하는 그 주자학에 있어서는 포은이 최고다 인정을 한 겁니다. 그런 면에서는 그 포은을 기리는 인고서원의 위상이 우리나라 서원 중에서도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맥락을 좀 어렵겠지만 이원수 선생님이 영천 출신으로서 또 향교 장의도 맡고 계시니까 좀 드러낼 수 있으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에 보면 핵심입니다. 왜 인고서원인가? 왜 포은 정몽주인가? 그다음 그 뒤에는 왜 황보인 선생을 많은 영천 사람 중에도 거기에 모시는가? 여원장 영광 선생이 꿈이 인동 사람인데 선산 사람인데 왜 끌어들여가 거기에다 모시는가? 뭐 이런 쪽의 얘기들이 좀 유기적으로 해명이 되면 영천이라는 지역의 유학적 특징이 밝혀지고 드러나게 되고 그와 더불어 포은 선생이라는 분의 이 위상이 우리나라에 어떤가? 왜 많은 유학자 중에도 하필이면 포은 선생을 동방이학지조라 했던가? 뭐 이런 얘기들이 좀 해명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런 얘기를 자녀나 지역 학생들에게 해준다면 자긍심으로 자기들의 어떤 고향에 대한 어떤 정체감으로 또 그런 부분에 확인되는 부분도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